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한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땡스 가드 이츠 프라이데이를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아침 모닝 브리프 때도 금요일이 오랜만에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가 있었고 지지난주에도 목요일날 미국 가다 보니까 2주 동안이나 휴가였었더라고요. 금요일날.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책 소개를 안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K반도체 대전략이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고 나도 책 제목을 기억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었었는데 어떤 분이 이번 미국 갔다 오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은 책이 뭐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K반도체 대전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책을 안 갖고 와서 뭐 어떤 책을 살까 막 고르다가 딱 하나 찍었는데 안 그랬으면 제가 이 책을 좀 들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책이 근데 되게 두꺼워요. 책 자체가 한 58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책 제목이 물질의 세계 6가지 물질이 그려내는 인류 문명의 대서사시. 에드 콘웨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23년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책,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인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 이 6가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물질로 암흑시대에서 현대의 고도로 발달한 사회로 인간의 세계를 확장시켰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전력을 공급하고 도시의 마철루를 조성하며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만들지만 대부분은 이 물질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지 못한다. 물질의 세계 저자이자 영국 저널리스트 분이군요. 에드 코네이는 우리가 알지 못했고 볼 수 없었던 경이로운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무더운 여름에 가장 깊은 광산부터 티끌 하나 없는 대만의 반도체 공장, 칠레 아타카마의 소금 사막까지 전 세계 곳곳을 탐험하는 과정 속에 인간의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줄 대체 불가능한 6가지 물질의 역사와 비밀이 밝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번 쭉 봤었거든요. 이 제목을 보고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 6가지 물질, 모래에는 가장 오래된 것에서 탄생한 첨단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로 바라본 세상, 가장 완벽한 모래알을 찾아서 그리고 두 번째 콘크리트의 빛과 그림자, 모래 위에 세워진 세계. 그러겠네요. 콘크리트나 유리나 다 모래. 그리고 세 번째가 반도체의 탄생이에요.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놀라운 여정에서 반도체가 나오고요. 그 두 번째 소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법의 물질이라고 돼 있으면서 생명의 물질. 소금의 산업화. 그러고 보면 제 책상에도 이게 소금으로 만든 식염수이고요. 그리고 소금으로 만든 알약 같은 거를 요즘 입에 물고 잤더니 되게 입안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최근에 잘 때마다 소금을 좀 물고 또 잡니다. 그리고 화약, 전쟁의 도화선,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구하는 소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3 철은 다 잘 아시잖아요. 강철 전쟁, 용광로 속으로, 그리고 강철로 만들어진 세계, 폭발음 속에 사라지는 것들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구리, 올해 들어와서 전력망 때문에 구리 얘기가 많았는데 네 번째 파트가 보이지 않는 연결된 세계, 제목이 그래요. 구리의 시대, 어둠에서 빛으로, 전력망의 탄생. 여기 또 전력망이 나오더라고요. 땅속으로
더 깊이, 구리 부족과 천연 자원의 고갈. 그래서 이 구리가 혹시나 지나치게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대 이 구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 구리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최근에 저희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팟 5는 뭐 뭐니 해도 석유입니다. 석유. 원유의 발견, 지구를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거죠. 현대의 연금술, 정유 공장에서 바라보는 미래, 그리고 화석 연료의 산물, 플라스틱 세상의 우연한 발견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참 많은 리포트를 봤지만 항상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제가 기초 지식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이 원유를 가지고 석유, 디젤, 기타 석유화학 제품을 정제하는 방법을 발견한 순간 3차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났다. 뭐 이런 대목들 보면 이걸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이 리튬입니다. 리튬. 미래의 자원, 소금 사막, 하얀 황금에서 시작된 리튬 산업, 2차 전지의 시대, 기가 팩토리에서 새로 여는 에너지 연대기, 마지막 변화하는 세계, 자원의 저주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 에필로그에는 물질과 인간의 감춰진 원동력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추천사를 쭉 보니까 모래에서 비롯된 반도체가 없다면 인공지능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리튬과 구리, 철이 없다면 2차 전지와 재생에너지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류의 문명을 만들고 역사를 바꿔온 대체 불가능한 물질들의 여정 속에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다. 라고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네. 이번 여름에 여름 또 더운 여름에 시원한 카페 가가지고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제목이 뭐죠? 물질의 세계, 6가지 물질이 그려내는 인류 문명의 대세사실. 자, 오랜만에 책 소개 하나 해드렸고요. 그 다음 기사를 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이든 트럼프. 이 방송을 보실 때 되면 이미 바이든 트럼프의 토론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쭉 나올 건데, 그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는 다음 주에 좀 소개를 드리고요. 자, 이 첫 대선 토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기사를 봤더니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자, 첫 TV 토론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CNN 본사 건물 외벽에 CNN 주최로 열리나 보네요. 27일 오후 9시,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 9시에 열리는군요. 이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는데, 스튜디오에는 두 사람이 설 단상이 나란히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요. 생방송 큐 사인이 떨어지면 두 사람은 오로지 백지 메모지 하나와 펜 한 자루, 백지 메모지는 뭐 여러 장 들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펜 한 자루, 물 한 병만을 단상 위에 올려놓고 맨몸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거 보면 대통령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자, CNN이 토론 전날인 26일 오전 프레스룸 운영을 시작하면서도 전 세계 언론들의 취재 열기로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다만 CNN이 스튜디오 내 취재를 통제하면서 전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와 스태프 등 800여 명은 스튜디오 건너편에 있는 프레스룸과 양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스핀룸 등의 방송 장비 등을 설치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회를 맡은 거는 CNN의 앵커 제이크 테퍼와 데이나 베시 외에 청중도 배제하기로 하면서 스튜디오에는 청중석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이 토론을 앞둔 시민들의 표정은 엇갈렸는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TV 토론이 인신공격성 비방전으로 흘렀던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요. 존 스티븐스는 쇼 형식의 토론회는 트럼프처럼 목소리가 큰 대중연설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스포츠 중계가 아닌 정책 토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스포츠가 이제 경합이다 보니까 크리스틴 오너는 이번 토론이 또다시 유치한 드라마가 되지 않게 하려면 두 사람 모두 싫지만 특히 트럼프에게 발언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했답니다. 두 대통령이 이날 토론을 최종 점검하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통령 별장에 캠프 데이비드에 들어간 뒤 이날까지 6일째 공식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런 크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최소 16명의 전 현직 참모들이 집결해서 모의 토론 무대까지 만들고 실전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밥 바우어는 2020년에 이어 이번에도 모의 트럼프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와 모금 행사 일정을 소화하는 중간중간 핵심 접근들의 정책을 가다듬었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수지 왈스, 크리스 라시비타, 그리고 스티븐 청, 언론 전략 담당 제이슨 밀러, 디지털 담당 댄 스카비노 등 측근 5인방이 투입됐고 그러면서도 특훈을 벌이는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서 나는 평생 이것을 준비해왔고 바이든이 알아야 하는 것을 배우려고 자신을 방에 1, 2주 가두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또 조롱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토론은 최초의 전 현직 대통령 간의 TV 토론이고 4년 전 대결의 연장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연장전이라기보다는 리턴 매치다, 그죠? 자, 26일 공개된 AP통신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이번 TV 토론을 생방송으로 볼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트럼프는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이민 문제 등을 집중 공격할 태세고 바이든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와 낙태 문제를 물고 늘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정권을 거치며 보수화된 연방 대법원이 22년 역사적인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여론의 역풍을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애틀란타에서 김형구, 강태화 특파원 기사였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하이라이트만 한번 볼 생각입니다. 저는. 자, 두 번째 기사는 뉴진스 도쿄돔이 울렸다. 뉴진스도 울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뉴진스가 그러고 보니까 6월 달에 데뷔를 다시 한다 했는데 데뷔가 아니고 뭐 컴백인 거죠. 27일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군요. 자, 10년, 20년 뒤에도 버니즈, 뉴진스의 팬덤명이 버니즈라고 합니다. 이 버니즈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아요. 아이돌 그룹 뉴진스는 27일 밤 일본 첫 팬미팅 버니즈 캠프 2024 도쿄돔에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 행사장에 모인 4만 5천여 명의 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이들을 응원을 했고요. 도쿄돔은 일본 내 실내 공연장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일본 톱 가수와 해외 유명 가수들만 오를 수 있는 꿈의 무대인데 뉴진스는 K-POP 그룹 역사상 최단 기간인 데뷔 1년 11개월 일본 데뷔 싱글 슈퍼내추럴 발매 5일 만에 이곳에 입성해서 26일에서 27일 2회 공연 전석을 매진시켰네요.
자, 이틀 동안 뉴진스의 팬미팅을 찾은 고객은 91,2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중국의 베이징에서 온 아프라 채는 뉴진스를 너무 좋아해 꼭 와야만 했다고 했고요. 일본의 대학생이 하시모토 쇼마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도 일본에 버니즈를 보러 와줘서 기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는 그간 발등 부상으로 휴식 중이었던 막내 혜인까지 참여했는데 혜인 혹시 골 때리는 그녀에서 축구하나요? 왜 발등 부상을 입었죠? 완전체로 뭉친 뉴진스는 슈퍼샤이, ETA 등 히트곡으로 객석에 떼창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22년 데뷔 앨범 뉴진스부터 최근 낸 싱글 How Sweet까지 지금까지 발매한 모든 노래를 라이브로 불렀다고 합니다. 가장 화제를 모은 건 멤버들의 솔로 무대였는데 해리는 댄스 솔로로 분위기를 띄웠고 다니엘은 자작곡 버터플라이를 처음 공개했다. 민지는 가수 바운디의 무희로 일본 MZ세대의 감성을 자극을 했고 하니와 헤이는 1980년대 일본 히트곡을 선곡해서 뉴진스 오지상 네, 뉴진스의 아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오지상, 오바상, 오마상 뭐 이렇게 맨날 헷갈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자, 뉴진스를 좋아하는 40대 이상의 남성들이라는 뜻으로 뉴진스 오지상들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하니는 마스다 세이코의 히트곡 푸른 산호초를, 헤이는 다케우치 마리아가 부른 플라스틱 러브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시부야에 마련한 뉴진스의 팝업 스토어에도 오픈 전부터 600명 이상이 줄을 섰고요. 현지 신문은 뉴진스 특별판을 제작하고 관련 기사를 일면에 실었다고 합니다. 네, 기분 좋네요. 그동안의 그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와의 그런 갈등 때문에 참 많이 속상했을 건데, 그죠? 네. 전석 매진으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글로벌 아이, Anything but K-pop. 네, 오늘은 약간 이쪽 엔터테인먼트 기사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이도성 베이징 특파원이네요. 자, 솔직히 기대했는데 많이 허탈하긴 하네요. 베이징 공연 취소 소식을 들은 뒤 락밴드 세이수미의 보컬 최수미가 전화통화로 기자에게 밝힌 심경이다. 세이수미는 지난 2014년부터 활동해온 혼성 4인조 락밴드인데 데뷔 5년 만에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 락 앨범과 노래 부문에서 수상을 했고요. 지난달 베이징 문화여유국이 세이수미의 공연을 허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큰 기대를 모았는데 2015년 그룹 빅뱅의 중국 투어 이후로 무려 9년 만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국 대중가수 공연이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로 9년 만에 처음이네요. 자, 하지만 한 달도 안 남기고 공연이 무산됐답니다. 중국 여러 도시에서 공연을 추진했다가 베이징만 겨우 허가받았는데 그마저도 취소되니 기운이 빠진 건 사실이라고 이 최수민 씨가 얘기를 했군요. 이른바 한알령, 한국 문화 콘텐츠 금지령이죠. 이 한알령을 중국 정부는 문화계의 자발적 행동이라면서 인정하지는 않았는데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2016년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 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는 사라졌고 한국 연예인 활동도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영화와 드라마, 게임 등 분야는 점차 풀렸지만
한국 대중음악에는 여전히 이상하리만큼 박하다네요. 영국 그룹 웨스트라이프, 일본 밴드 킹누 등 다른 나라 가수는 중국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여는데 박재범, 헨리 등 외국 국적 K-팝 가수들도 활동에 제약이 없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재즈 뮤지션 마리아 킴도 베이징과 상해에서 무대에 섰고요. 그런데도 유독 한국 대중 가수에게만 문을 열지 않고 있다네요.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국적이 애매한 작품에 대해서는 덜 하지만 한국 것이라는 게 명확하고 중국 청년들이 크게 열광할 만한 K-팝은 규제가 강한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나 K-팝 봉쇄에도 중국 팬들의 사랑은 여전한데 중국 음원 차트 절반은 K-팝 차지고요. 노래 한 곡 못 듣는 팬 사인회도 팬들이 가득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 멤버 생일이 되면 중국 팬클럽이 자체 생일 파티를 열고요. 커버 댄스 등 가수만 뺀 K-팝 공연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콘텐츠 업계는 K-팝에 묶인 사슬이 머지않아 풀릴 것으로 보는데 이미 홍콩 마카오에서는 K-팝 가수가 포함된 대형 공연이 열린답니다. 다른 지역도 K-팝 공연에 열의를 보인다고 하고요. 다만 중국 정부의 윤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옛날 왕에게 윤허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네, 이 윤허라고 표현을 한 게 시진핑 주석의 윤허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둘러서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내 K-팝 공연 재개야말로 하늘령이 사라졌다는 확실한 신호가 될 것 같다. 네, 이제는 허용해 줄 만도 한데 그죠? 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이달의 예술, 음악, 영화보다 더 생생한 뭐가 더 생생할까요? 음악. 음악이 영화보다 더 생생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희숙 서울대 음대 교수님이시네요.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ET의 모습은 아직도 아련한 추억으로 마음에 남아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울려 퍼지는 멜로디는 더욱 생생하다. 영화음악의 거장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메인 테마 선율이 흐르고 그 선율이 오케스트라로 화려하게 전개되면서 E.T.는 하늘 넘어 우주로 자신의 무대를 확장하는 느낌을 준다.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이 고양되는 순간이다. 사실 이때 나오는 선율은 단순하다. 5도 상행하고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음들. 그리고 다시 한번 5도 하행한다. 몇몇 음들의 조합이 영화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우리의 판타지는 음악을 통해서 아주 쉽게 자극되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볼 수 없으나 생생하게 움직이는 정신세계를 형상화하여 살과 뼈로 옷 입히려 한다고 했던 쇼펜하우어가 옳았다. 음악은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강렬하게 형상화할 수 있고 직접적인 감동을 준다. 이런 음악이 보이는 대상과 만났을 때, 이런 음악이 보이는 대상과 만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 음악은 바로 그런 음악에 힘을 보여주고 있다. 여름의 더위가 한창 시작된 지난 6월 21일 또모 오케스트라가 주최한 더 시네마 앤 클래식 공연에서 이런 영화 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1부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이 피아니스트 임동민의 협연으로 연주가 되었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영화 음악이 소개되었는데 이런 유형의 음악회를 전문적으로 연주한 단체답게
대규모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예술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오가며 개성 있는 연주를 이 또모 오케스트라가 들려줬다고 합니다. 밑에 더 있군요. 자, 2부의 첫 곡은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헤드위그의 주제였다. 신비한 분위기를 주는 스타카토의 주제 선율이 조용하게 시작이 되었고 선율은 금반악기에서 관악기로 또 현악기로 바뀌어가며 반복되고 점차 음향이 확대되며 마법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핑크빛 조명으로 무대가 바뀌면서 히사이시 조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메인 테마 인생의 회전목마가 피아노 독주로 흘러나왔고 이 기사를 읽는데 되게 참 실제 가서 정말 보고 싶네요. 왈츠풍의 현악기 반주는 서늘한 우울함을 선사했고 타악기의 리드미컬한 진행은 쇼스타코비치의 스타일을 연상시켰다. 템포는 늘어졌다가 한순간 빨라졌고 다시 자연스럽게 늘어지면서 소녀 소피와 할머니가 된 소피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명작 이웃집 토토로 역시 하사이시 조가 음악을 담당했었는데 도토리나무의 요정 토토로와 메이의 판타지는 첼로와 콘트라베이스가 연출하는 익살스럽고 경쾌한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이거 밑에 라라랜드 음악이 또 나오네요. 라라랜드 음악도 반가웠다. 담백하게 연주되는 피아노 선율은 청중을 영화 속 카페로 초대했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지만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주인공은 상상 속의 여행을 한다. 그 여행이 다채로운 음악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왈츠풍의 우아한 현악 파트의 부드러움과 트럼펫의 청량함, 플룻의 가벼운 반짝거림, 바이올린 독주의 애잔함은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의 상상 속 만남을 깨알같이 표현했다. 오케스트라는 어느 순간 재즈풍으로 변하면서 트럼본의 매혹적인 선율이 부각되었고 트럼펫과 현악 파트의 대조는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을 연출을 했다. 그 밑에 또 인터스텔라 음악은 무대를 우주의 한가운데로 변모시켰고 블루라이트로 바뀐 무대와 연주자의 악보에 핑크빛으로 조명이 비추어질 때 롯데 콘서트홀의 트레이드마크인 오르간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음악이 막 떠오릅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연출되었다. 오르간과 타악기의 사운드가 합쳐지면서 우주선의 도킹 장면 역시 실감나게 그랬는데 한스 지머의 이 곡은 사운드가 공감각을 얼마나 리얼하게 그릴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 그게 오르간이었었군요. 음악이 없는 영화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영화에서 음악은 극적인 전개에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상징하면서 영화의 선명한 색채감을 선사한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은 콘서트홀에서 연주될 정도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시원하고 유쾌한 여름밤을 선사한 이날 공연을 들으며 추억 속의 영화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졌다. 네, 이번 주말부터 아까 책을 읽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영화 음악이 듣고 싶어지네요. 네. 이번 미국 여행 때도 신문을 발췌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무슨 TV를 보고 있었는데 음악이 되게 웅장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끌려서 이 무슨 블록버스터 무슨 영화 음악 같아가지고 가서 봤더니 그 넷플릭스에서 반영됐다고 하는 아바타 시리즈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화에서 본 아바타랑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바타가 그런 10대, 20대들한테 엄청 인기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시간 정도 보기는 했는데 약간 실망한 거는 실제 주인공들하고 그 배우들의 연기력이 물론 그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그 음악에 비해서 음악의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비해서는 사실 비주얼로 볼 때는 그렇게 감흥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야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인터스텔라나 이 라라랜드나 그 전에 나왔던 이런 영화와 그 장면에 함께 흘러나오는 그 음악이 일치했을 때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디즈니 영화도 보고 이러면서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고민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가 이렇게 몰입감을 갖게 하고 엄청난 어떤 감동을 주고 스토리 뭐 신데렐라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그 디즈니 영화에 보면 많잖아요. 보면 미녀와 야수라든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는 내용인데 그 다 아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 스토리에서 감동을 받지는 않잖아요.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왜 저 만화 영화에 이런 깊은 감동이 있을까? 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음악이구나. 예. 그 만화 영화에 엄청난 음악이 참 대단한 음악이 붙었구나. 그 이후로 이제 영화를 볼 때마다 음악을 좀 자세히 들었는데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였었죠. 네. 이쪽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영화나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참 요 얘기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권석천의 컷. 당신 감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금요일은 제가 우리 마음에 관련된 얘기를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 관리가 안 되잖아요. 네, 주식 투자로 실제로 시장이 좋아서든 아니면 운이 좋아서든 내가 벌 때도 있지만 마음 관리가 안 되면요. 결국은 저는 그 수익은 전부 다 제로로 수렴하고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 마음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 먼저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쉽게 드러내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일까? 감정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명하다 여기며 살아왔다.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들장미 소녀 캔디의 주제곡처럼 울면 안 돼 철학은 중년 이상의 한국 남성들에게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 그렇죠. 남자는 눈물을 보이면 안 돼.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하니까요. 이제는 이유도 없이 누가 울고 있으면 같이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일까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마음속 감정들을 조금은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줬다. 이번에 그 아바타랑 또 하나 본 게 이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본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를 딱 켜주길래 한 5분 10분 딱 보는데 와 이거 명작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봤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2편에서 1편에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에 이어서 불안, 불업, 따분, 당황, 추억이 등장한다. 제가 본 영화는 1편이군요. 이 2편이 나왔나 보네요. 주인공이 사춘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감정들이 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감정들은 사이가 좋지 않다. 기존의 감정들에게 새로운 감정들이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감정들은 기존의 감정들이 고지식하고 답답하기만 한데 영화는 감정과 감정의 대립전선이 어떻게 해소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과정을 거치며 주인공도 한 단계 성장한다. 영화를 보면 문득 내 안의 감정들에 미안해졌다. 만약 내게 여러 빛깔의 감정이 없었다면 얼마나 삭막한 사막 같았을까. 감정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구나. 그 느낌들은 내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고 방치했구나. 영화는 한 발 더 나아간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감정이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감정이 나를 대표하고 나를 규정짓게 해선 안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버럭이나 불안을 떠올린다면 곤란한 일 아닐까? 내가 감정의 주인이라면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다. 다른 이가 내 감정을 조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네요. 내 감정이 남의 식민지가 되지 않게끔 맞서고 또 맞서야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그것이 아무리 선의이고 합리적일지라도. 권석전 태평양 고문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1편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영화여서 딱 5분 보다가 와 이거 대단한 영화인데 과연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결말은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영화 보는 내내. 근데 마지막 장면,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 주인공으로는 조이가 주인공이었죠. 우리 감정에 여러 가지 감정이 아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영화 속에 기쁨, 조이가 있고요. 두 번째 슬픔. 거기서는 sadness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조이하고 sadness 그리고 버릇같이 소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감정에 조이만 우리 정말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싶고 해서 우리 감정에서는 슬픔 그 sadness는 계속 이렇게 에휴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우울해 이런 느낌을 주면서 장면이 전개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 주인공을 방황을 하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아이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게 바로 sadness였잖아요. 네. 어릴 때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은 나의 슬픔과 늘 함께 했던 그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가족으로 돌아가게 만든 그 감정은 바로 이 sadness, 슬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말도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도 신이 우리에게 참 보면 우리의 첨단 기술로도 이 손톱 하나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보면. 그리고 참 희한하게 재생이 됩니다. 손이 비면 거기 혈액이 굳게끔 만드는 요소도 있고 다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작용을 하고 나쁜 게 들어가면 백혈구가 가서 싸우고 이 어마어마한 그런 몸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정들도 다 이유가 있구나. 다 이 감정을 우리의 몸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다 있으시군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아무튼 참 되게 중요한 이 감정인데 우리 이 권석정 고모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참 중요한 게 우리 감정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감정이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참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한 번씩 이래 뻐럭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의 이미지가 이렇게 좀 확 깎이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소심하고 너무 또 불안해서. 근데 소심하고 불안한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불안하고 소심한 이 감정이 없으면 너무 무모하게, 그죠? 뭐 바다 가서 막 수영하고 막 산에 막 올라가고 차가 다니는데 무모하게 막 건너다가 사고 당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감정들이 다 소중한데 이 감정 컨트롤, 이 감정에 내가 나의 감정의 주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게 사실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존중을 하고 저 사람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배려하고 고민을 해보는 게. 네, 아유, 좋은 기사 칼럼을 읽었네요. 자, 마지막 경제 기사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한 환율 문제 아니다. 추락하는 엔화, 나비 효과. 환율 보면서 공포스러운 감정이 들잖아요. 그죠? 오늘 9시 40분에 있었던 환경와우 화상 연결해서 이 환율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 IMF라든지 그동안에 2008년 금융위기 위기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환율만 급등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위기가 오는구나, 이 공포감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초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페드가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발생했던 그때 킹달러, 지금은 엔달러, 달러 인덱스가 105, 106 이러고 있잖아요. 작년에 114까지 갔다가 105, 106 이러고 있는데 그때 165 갔었어요. 달러 인덱스가. 그리고 달러 엔 환율은 240이었었고요. 예, 그때도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주가는 많이 올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위기가 아니라 물가를 잡기 위한 페드의 의도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85년 킹달러 시절에는 수출주가 날라갔고요. 달러가 플라자 합의 이후로 딱 꺾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수주가 급등을 합니다. 네, 요즘 네이버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많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많고 그러실 건데 실적을 보면 실적이 좋잖아요.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네, 환율이 꺾이게 되면 내수 우량주를 또 수출 우량주에서 내수 우량주로 돈이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지금은 뭐 환율이 1380원, 90원 이러니까 일단은 수출주 중심으로 돈이 투자가 이루어져서 좀 소외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밑에 뭐 얘기는요. 자, 4월 말에 다시 1달러당 160엔을 넘어서고 지금의 환율은 1986년 12월 수준까지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85년에는 240이었는데 플라자 합의 이후로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86년 12월에는 160이 되고 87년이 되면 120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 이후로는 지금 엔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유로화에 대해서도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달러 가치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데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타통화, 유로, 파운드, 엔 등은 하나같이 약세입니다. 슈퍼 달러 앞에 각국의 통화는 숨을 죽이고 있다. 일본 내부의 문제도 엔화의 급격한 추락에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전에 엔화 가치가 급락한 4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일본 당국이 85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제로 금리를 벗어나야 하지만 아직 일본 금융당국은 자국의 경기 전망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에도 큰 부담을 주는데 건설 분야는
건설 분야를 비롯한 중견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여전히 생활 물가 부담을 안고 있는 가계나 고금리의 허덕이나 자영업자 등은 하루빨리 금리가 내리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고 당장 오늘 미국에서 발표될 PCE 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높으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멀어지면서 또 환율은 다시 한번 치면 어떡하나 네, 이런 두려움이 감정도 듭니다. 그런데 PC 물가 지수가 그렇게 쇼킹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낙관주의자입니다. 낙관주의자. 낙관주의자. 만약 일본 금융당국이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예상보다 강력한 긴축에 나선다면 엔저는 가라앉겠지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약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달러당 1,400원을 뚫을 기세인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수입 물가를 올려 결국 국내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주고 대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숙명이다. 네, 맞는데요. 맞는데 주식 투자는 낙관론자가 돈을 벌고 비관론자가 명성을 잃는다고 했잖아요. 돈은 못 벌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보면 결국은 또 다시 안정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0년 전, 2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게 1937년에 나왔던 그 케인즈의 그 유명한 책, 화폐와 이자와 고행에 관한 그 일반 이론 이후로 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이 경기의 변동성을 많이 줄여놨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위기는 안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위기가 오기 전에 엄청난 거품이 있으면 당연히 거품이 끼어지면서 오는데 그런 거품이 없었으면 아니야 이번에 그렇게 큰 위기 안 올 거야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비관론이 팽배할 때마다 주식을 잘 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그동안에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 감정을 관리를 하고 근데 약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대여섯 살 때 밥을 먹고 있을 때 저희 이모님이 저보고 쟤는 집이 무너져도 집 무너지네요 하면서 밥 먹을래라고 천천히 그러면서 군대 보내야 된다고 그 애 5살짜리를 군대 보내야 된다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번 주말에는 또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의 감정을 좀 편안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